이완규 우리 증인님, 예, 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예, 정당한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춘 분이 또 이렇게 추천됐는데 왜 이렇게 공격들을 많이 하는지, 예? 그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존경받는 법조인이신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됐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당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사위,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 30회에 이르는 탄핵의 남발, 이것이 갖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참 최근에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작은 죄를 져도 처벌을 받는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단순히 바라만 봐도 그게 벌이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헌법 위반하는 헌법기관들, 고위공직자를 잘못이 있다고 파면하는 아주 최고의 무서운 처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30번에 걸쳐서 이렇게 방탄탄핵을 넘어서 줄탄핵, 심지어 총탄핵으로 겁박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탄핵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주장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이렇게 청문회까지 친절하게가 아니고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셔놓고 탄핵을 하겠다고 청문회를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일 겁니다. 자,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잘못해서 직권남용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예? 직권남용죄 형법 112조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직권남용죄, 그 무수한 30회에 걸친 탄핵을 추진하면서 실제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 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직권남용에 대해서 국회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해라. 이런 얘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완규 증인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 탄핵 소추라는 것은 국회에서 행하는 그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 공무원이 그 다른 그 답변을 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총재님, 한국은행 총재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넘어갔는데 IMF 가실 때 민간이신 분이었어요, 공직자신 분이었어요? 민간이었습니다. 네, 투자해도 되죠. 네. 자,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서 미국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관리하는 한국은행이죠. 네. 통화정책 하고 있죠. 네. 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고환율을 지금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국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영향을 받죠? 자기 재산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충돌에 지금 되게 민감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투자했다고 그냥 거들던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포용적 정치도 포용적 경제제도가 만났을 때 경제성장의 길이 열린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뭡니까? 근간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무너졌죠? PPT 하나 띄워주세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동조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동조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수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정치, 경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주의자 생각이에요. 고전주의자 생각이에요. 그 이전 고전주의자는 정치, 경제 같이 했어요. 정치 속에 경제 있고 경제와 정치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동떨어서 어떻게 경제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아까 제가 투자자 손해 얘기했잖아요. 114조. 지금 서민들의 눈먼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비상계엄 하나로. 최소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재부장은 또 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자, 관세 협상, FTA 협정처럼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예요. 혹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총리나 지금의 기재부 장관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다. 50일 뒤면 어차피 상호관세 90일 연장했으니 50일 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나온다. 그때까지만 제발 협상을 미뤄줬으면 좋겠다. 트럼프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상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저희가 협상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새 정부가 들었으면 거기서 그때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희가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논의가 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네, 최상목 부총리님. 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그 탄핵소추하는 그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던데 10년이 정도 지난 사안인 것 같아요. 미르 재단 관련해가지고 혐의 내용까지도 지금 포함을 시켰는데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참고인으로 조사 한 번 받으신 적 있죠? 네, 참고인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조사는 한 번 정도로 끝났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결국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종결된 사안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이것을 또 탄핵소추 발의한 날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또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기 직전에 드럼통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최상목 부총리 이 말 언론 보도 통해서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당시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청문회 때도 그런 부분에 그 장면에 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 그 지금 고발하신 것 중에 하신 내용 중에 내용으로 다 무죄와 그다음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에다가 10년 전에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던 사안까지 새로 고발을 한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고요. 몸조심하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요. 지금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권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몸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지금 오늘로서 딱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거든요. 오전에 한 교수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미치는 기본권 침해가 훨씬 큰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내재적 한계 다 무시하고 30번이나 탄핵 소추안 발의했고요. 또 관련 내용으로 형사 고발 Be careful. 네, 서영교 의원님.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최성목 기획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첫째, 12.3 내란에 관련되어 있다. 둘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했다. 이 내용은 모두 다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거부했다. 이것도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불이행했다.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다. 맞습니까? 최상목 네, 맞습니다. 네, 장관 맞죠? 그럼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는 했지요, 계속. 그 걱정이 있었죠. 걱정보다는 지금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했는데 어떻든 임명이 되지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아직도 쪽지입니까? 제가 받았을 때 쪽지 상태로 받았다는 자, 뜻을 말씀을 드린 이건 겁니다. 쪽지가 아니고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실무자한테 옆에 어떤 실무자가 건네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누가 건네줬는지 확인을 안 해요? 네, 지금 뭐 왜 의도적으로 확인을 안 하죠? 누가 건네줬는지, 누가 이 불법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이 위헌을 하게 되었는지 지적하려면 누가 건네줬는지 알아야죠. 누가 건네주겠어요?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 대통령과 장관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건넸습니까? 실무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실무자? 네. 실무자가 누구예요? 글쎄 잘 그거에 모르겠습니다.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잘 모르겠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기재부 장관을 해요? 다시 또 하나 물을게요. 경제가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내수 경제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경제수장으로 제대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체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탄핵 이야기 하면서 방어를 하는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이다. 이익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파면한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파면하고 나라가 안정됐어요. 인정하죠?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없음으로써 국방부 차관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아주 잘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없음으로 잘해요. 그러면 이제 기재부 장관이 없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없음으로써, 행안부 장관이 없음으로써, 국방부 장관이 없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있는데 33개월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이끌어온 기재부 장관, 여러 가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탄핵함으로써 얻는 그 이익이 손실보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네, 이창용 총재님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최근 20년간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인데요. 보통 경제 교과서에서 미국채는 경제 위기에 강한 안전 자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면 못 올리나요? 지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채권 수익률이 쭉 빠지는 시기, 미국채로 돈을 버는 시기는 모두 경제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미국 신용 등급 강등,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미국채로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쪽으로 투자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네. 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급락장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기를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채 30년 수익률입니다. 1997년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이면서 수익률이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때 총재님 언제였습니까? 97년도. 97년 12월부터 위안이 있었다. 네, 바로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총재님 당시 학계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IMF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적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국가 부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경제와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이 어느 정무직 공직자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미리 알고 미국채를 선취매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 혼자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총재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가구당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 기억나세요?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예상해서 수억 원어치 미국채를 턱턱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당선과 관세 정쟁,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충격을 예상하거나 미리 알고서 가지고 있는 자산 이상의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국내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한민국 증시 하락과 경제 위기에 1억 9,700만 원을 베팅한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까 부총재가 말씀하시듯이 달러 자산을 바꿨기 때문에 그 환율하기 직접적인 있지만 환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하시듯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무게를 느낀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부적절한 행위 아닙니까? 의심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지원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이완규 법제처장. 네. 청문 보고서 저 신청서 냈어요? 자료? 청문회 보고? 뭐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 안 냈어요? 네. 발표만 봤어요? 지명 받았잖아요. 7일 날 8일. 네, 지금 그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에서 가처분도 진행 중이고 해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꼼수를 하는 거예요. 법제처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7일 날 통보를 받고 했다고 얘기했죠. 8일 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관례가 지명 받으면은 청문 보고서 내고 청문 보고서 통과되면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 측에서 발표만 했고 지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를 결정을 기각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리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판결 요건이 안 된다 이거죠. 발표만 했는데 청문 보고서도 안 내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 보고서 안 내게 된 이유 그 자세한 이유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고요. 예. 지명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된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후보자 아니에요 지금 신분이. 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금 한덕수 대행?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이분이요.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한덕수 될지. 대행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통령 나오는 거 좋아요. 대행이니까 대통령 놀이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국회도 무시하고 관세 협상을 위해서 자동차 공장, 오늘은 조선소,
내일은 안 갈 거예요. 국회 질문 끝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말 장난 아니에요? 발표만 하고 지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엄연히 내가 후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명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관례상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상황은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뭐 어쨌든 청문 요청서가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네. 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현규 처장님, 네. 호명한다. 그럼 호명이 무슨 뜻이에요? 불러서 뭐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이렇게 하면 제가 호명한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지명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명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명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덕수 대행이 다음 헌법재판관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완규 또 한 무슨 판사 이 사람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그게 지명이에요. 이거는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명됐다는 것을 통보받은 거예요. 이완규 처장. 자, 근데 임명은 또 다르죠.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한 해 만에 하다가도 시간 지나면 윤석열처럼 그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아직은 임명 전 단계 그리고 지명인 상태인 거잖아요. 이완규 처장.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제가 말한 거를 다 이해를 하겠죠? 네, 이해합니다. 어쨌든 본인도 이해하죠? 네, 어쨌든 법적 네, 절차가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명 상태예요 지금.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정신 이런 부분을 이전의 헌법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돼 있고 국정감사가 부활했고 그리고 국회 해산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군부독재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헌법 5조에서 국군은 국가 안전의 보장과 국가 방어에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이런 부분을 일부러 넣었고요. 86조 3항 87조 사항에 의해서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77조 3항 사항 등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해서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정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의 헌법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저는 정교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또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그렇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누구라도 헌법 차원에서의 당연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반헌법적인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최상목 증인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상목 우리 장관님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최상목 장관께서 혹시 못한 발언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의원들 오늘 뭐 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많은 국무위원들, 공직자들 시간을 사실 뺏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요. 제 자신이 뭐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청문회니까 사정이나 제가 그 당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직을 지금 4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공직에 있어서 뭐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드린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제가 저한테 주어진 거 민생 안정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 여러 번 주셨지만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부분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는 작업은 어차피 여기 있는 공직자들은 또 새 정부가 가도 다 같이 일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의 또 공직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쨌든 간에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신뢰를 얻게 되면 결국 국익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파이널한 결정은 또 새 정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준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저를 둘러보는 하루가 됐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수장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5시까지는 마치고 돌려보내서 업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 드리고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